자,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배타적 논리합부터 시작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논리곱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논리곱하고 그래서 진리표 작성하는 것까지 연습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타적 논리합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P와 Q가 명제라 하면 P exclusive or Q도 명제이며 이와 같이 기호로 표기한다. 이 명제는 PQ 중 어느 하나만이 참일 때 전체가 참이 되는 명제이다. 지금 배타적 논리합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둘 다 모두 거짓이거나 둘 다 모두 참일 때는 전체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느 하나만이 참일 때 전체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하고 Q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P와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만 참이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P가 true일 수도 있고, 이때 Q가 F인 경우, 즉, 둘 중에 하나, P가 참인 경우에, 이때 P와 Q의 논리적 베타합은 뭐가 되냐면, 참이 된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느 하나만이 참인 것. P가 이번에는 false고 Q가 true인 경우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P exclusive or Q를 하면 그때 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둘 다 모두 거짓이거나 둘 다 모두 참일 때 거짓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참이 되는 명제를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두 값이 P와 Q 중에서 두 값이 다를 때 결과값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참이 된다. 나머지는 false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배타적 논리합의 정의예요. 그 다음 정의도 한번 봅시다. 다음 정의는 뭐냐면 조건문이에요. 자, 이 조건문은 여러분이 수학보다는 영어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무엇이라면 무엇을 하겠다. 이와 같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내가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조건, if문을 이용해서 if 그리고 문장이 들어가고 then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서 만약 무엇 하다면 무엇 하겠다. 라는 형태의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은 P이면 Q이다. 즉,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P이면 Q이다와 같은 형태를 조건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 P이면 Q이다와 같은 말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장을 쓰냐면 P이면 Q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면 if로 시작해서 then 이런 형태.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라면 무엇이다와 같이 P면 Q이다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는 어떻게도 쓰냐면 즉 여기 이제 if P then Q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P라면 Q이다. 즉 P면 Q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또는 P implies Q 이와 같은 형태도 똑같은 말이에요. 즉 P는 Q를 함축한다. 즉 P implies Q는 P가 된다면 Q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if P, Q 이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Q whenever P 즉 무슨 뜻이냐면
whenever이라는 게 P가 된다면, P가 이렇게 되었을 때 Q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사한 표현으로 Q when P, 즉 P가 될 때 Q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문장에 조건이 붙고 그 다음이 결론이 되는 형태를 조건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조건문의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자, 조건문에서는 지금 가정이면 결론이다. 즉, P가 가정에 해당이 되고 Q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가정을 우리가 hypothesis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과는 conclusion 또는 consequence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 결론, P, Q라고 생각하고 이때 가능한 모든 참과 거짓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P가 true일 때 Q는 true 또는 false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P가 false일 때는 Q가 true거나 false거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조건문에서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P면 Q이다 해서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니까 P면 Q이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는 true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P면 Q이다 해서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 된다는 것은 허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보면 가정이 false인데 결론이 true예요. 자,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true가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정이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에요. 자, 가정이 거짓인데 어떻게 전체 문장이 무조건 참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합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가정이 false면 그 문장 전체는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서도 보면 가정이 지금 가정이 false죠. 그래서 이 경우도 Q가 true건 false이건 간에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진리표 작성이 되고요. 예제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P가 Maria learns discrete mathematics라고 했을 때 자, discrete mathematics는 이산 수학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산이라고 하는 말은 continuous하고는 상반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경우의 수를 세거나 아니면 순열과 조합과 같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연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값을 계산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자, 마리아가 이산수학을 배운다. 라는 P라는 문장이 있고 Q라는 문장은 마리아는 will find a good job이니까 뭐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문장 P면 Q이다를 영어로 기술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위에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은 그쵸. 여기서 본 것처럼 if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if then 문장으로 표현을 하거나 뭐 P implies Q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거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니까 가정이 P가 되고 Q가 결론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마리아가 이산수학을 배운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산수학을 배운다면 그러면 자, 따라서 우린 지금 if와 the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P 문장은 그대로 옮겨서 쓰면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예제 8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수행하기 전 x는 0이라면 다음 문장을 수행한 후 변수 x의 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만약 if가 보이고요. then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네요. 자, 그래서 2 더하기 2가 4이면 x는 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자, 일단 구조부터 보시면 if 다음에 있는 것은 뭐다? 가정이라고 했어요. then 이후에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if에 보면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 2 더하기 2는 4다, true죠. 그래서 일단 진리값은 true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가정이 true니까 지금 x가 0이라고 했을 때 지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x 땡땡는 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수행할 때, 특히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이런 문장을 수행할 때는, 자, 여기 아래 괄호 안에 이런 문장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가, 이 기호의 의미가 값 할당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x랑 x 더하기 1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x 더하기 1의 값이 x의 할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x하고 x 더하기 1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우변에 있는 값은 1이 되겠죠. 그 1을 어디다 넣냐면 좌변에다가 넣어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x가 1이 되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은 2가 되면서 x라고 하는 최종적인 변수의 값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할당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장을 수행한 후에 변수 x의 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까요? 지금 가정이 참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x가 0일 때 여기다 넣어주면 이 값이 1이 되면서 그 1은 어디에 할당된다? x값에 할당이 된다. 그래서 x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제 P이면 Q이다와 같은 조건문에 대해서 세 가지 활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 대우, 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converse의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반대의 뜻이에요. 즉, 가정이 P고 결론이 Q라고 했을 때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해요.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자, 대구 명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not Q이면 not P다가 대우 명제라고 하고 대우는 contrapositive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자, 가정이 not Q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정한 것이 가정으로 오고 원래 명제에서의 가정 부분에 부정한 것이 결론으로 오는 명제를 대우 명제라고 해요. 자, 그럼 이는 뭐냐면 이는 인버스인데 뭐냐면, 자, 원래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 각각 부정을 해서 조건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역과 대우와 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역, 이, 대우에 대해서 P면 Q이다. 지금 주어진 명제였고요. 여기에서 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였죠? 결론과 가정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역이고, 또 거꾸로 생각해서 이 명제의 역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 자, 그리고 P이면 Q이다의 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쵸,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에 해당하는 거 역이라고 했을 때, 역은 서로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관계였냐면,
자, 이렇게 세로 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이는 원래 가정에 부정을 해주고 원래 결론에 부정해주는 거. 서로 이 관계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그쵸? 대우 관계가 돼요. 대우는 뭐였냐면 결론의 부정이 가정이 되고 가정의 부정이 결론이 되는 그런 관계를 대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Q를 부정한 것이 결론으로 오고 P를 부정한 것이 가정으로 오는 이런 관계가 대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볼 때도 서로 대우 관계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문의 대우 역이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구조를 보세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구조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The home team wins whenever it is raining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whenever라고 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구조를 보면 it is raining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가정이죠. 이게 이제 P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Q라고 생각하면 Q whenever P의 구조고 P이라면 Q다 라는 뜻이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P이면 Q이다의 구조인 거예요. 즉 B가 오면 홈팀 경기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 된 문장으로 한번 변환해 볼까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즉 B가 오면 그러면 홈팀 경기를 이긴다. 뭐 이렇게 if와 then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whenever라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 대우를 찾기가 구조가 어려워서 지금 if, then 문장으로 변환을 한번 해봤고 이 상태에서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가 뭐였냐면 결론을 부정한 것이 가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한 것이 결론으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대우 명제는 만약에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홈팀 경기가 이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홈팀 does not win.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n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부정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대우 명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홈팀이 이기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역 명제는 어떻게 됐나요? 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결론이 되고 결론은 가정이 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홈팀이 이기면 it is raining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는 뭐가 될까요? E는 뭐였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의 구조니까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정을 하면 되죠. not raining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다. 그래서 더 home team does not win.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다음 정의는 뭐냐면 동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동치가 뭐냐면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동치다라는 것은 원래 같은 말이다. 등으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뜻이고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P와 Q가 명제이면 상호 조건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읽고 상호 조건문은
자, 즉 상호 조건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고 동치라고도 부르고 이때 읽을 때는 P, if and only if Q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 if and only if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IFF라고 쓰기도 해요. 자, 이때 상호 조건문 P와 Q, 그러니까 P, if and only if Q는 P와 Q가 동일한 진리값을 가질 때. 자, 동일한 진리값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즉, P와 Q는 서로 같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즉, 동일한 진리값을 가질 때에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 된다.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P하고 Q가 있고요. 우리 가능한 케이스 4가지 있었죠? P가 true인 경우에 Q는 true거나 false다. P가 false면 Q는 true거나 false다. 이렇게 4가지 가능성 볼 수 있고요. 자, P하고 Q가 서로 지금 화살표가 양쪽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양쪽 화살표의 의미는 뭐와 같냐면 P이면 Q이다 하고 동시에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라고 하는 뜻을 갖는 and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호 조건문이 true가 되기 위해서는 and는 뭐였어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된 바에 의하면 동일한 진리값을 가질 때 참이 된다라고 했네요. 그죠? 이거 지금 이 설명하고 부합하는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따라서 P이면 Q이다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Q이면 P이다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 자, 진리표 한번 작성해 봅시다. P이면 Q이다에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문의 경우에는 가정이 거짓인 경우에는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참이다.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된다고 했고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허위 명제라고 했죠.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꾸로 Q이면 P이다를 한번 작성해 보면 자, Q이면 P이다. true이면 true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Q이면 P이다 해서 가정은 Q가 되니까 Q가 false인 경우에는 다 무조건 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T면 F이다. 이건 뭐죠?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니까 허위 명제. 그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if and only if Q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뭘 의미한다? 지금 P이면 Q이다 하고 Q이면 P이다를 논리적, 논리 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and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T and T 계산하면 뭐가 되죠? and는 뭐였냐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 그래서 참이 되는 거고. 즉 P가 true고 Q가 true일 때는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와 T를 논리 곱을 생각하면 뭐가 되죠? 그쵸? false가 되는 거죠. and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true, false, and로 연결하면 fal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ue, true예요. true고 true니까 연결하면 true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즉 P하고 Q가 true일 때 지금 결론적으로 이 값이 true가 됐고 P하고 Q가 둘 다 false일 때 결론적으로 true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정의를 보면 결론적으로 P와 Q가 똑같은 진리값일 때만 참이 되는 거다. 그래서 true, true거나 false, false일 때만 true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치라고 하고요. 또는 상호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P는 당신은 비행기를 탈 수 있다. Q는 당신은 표를 산다. 라고 한다면, 자, P, if and only if Q는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어떤 경우에만 이 명제가 참이 될까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때.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표를 샀다. 이런 경우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P하고 Q가 거짓인 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표를 사지 않은 것. 즉, 표를 사지 않아서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표를 사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였냐면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인 케이스는 모두 참이거나 P와 Q가 모두 false이거나 그럴 때에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표를 샀으니까 비행기를 탄 거고 표를 안 사서 비행기를 안 탄 거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를 안 샀다. 표를 사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X로 쓰시면 안 돼요. 표를 안 샀는데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표를 사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not Q에 해당이 되죠. 비행기를 탔다. 이것은 P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rue인 것은 true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false가 될 거고요. 자, 표를 샀다. 표를 샀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자, 이 문장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표를 샀다. 이것은 Q에 해당이 되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그러면 P에 대해서 부정이 되는 거니까 not Q and not P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또 뭐다? false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만 true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예제 11번 중요하니까 발표할게요. 자, 11번과 같은 이제 진리표 작성을 우리가 이 단원 이후에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하고 1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이 복합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명제와 명제가 여러 가지가 섞인 걸 복합 명제라고 했어요. 즉, 여기서도 보시면 P and Q라고 하는 명제, P도 명제고 Q도 명제인데 P and Q도 명제잖아요. P and Q 자체가 복합 명제인 거죠. 명제와 명제가 만난 거니까. 그 다음에 P or not Q, 이건 역시 복합 명제인데 여기서 다시 보면 이 명제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또 이 전체 P&Q를 또 하나의 명제로 봤을 때 이것이면 이것이다 와 같은 형태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명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진리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진리표 작성할 때는 이 문장에 등장하는 알파벳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표를 만들어주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P와 Q가 있고요. P, Q가 두 개가 있을 때, 명제 두 개가 있을 때 true냐 false이냐를 구분했을 때 몇 가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P는 true일 때 Q가 true일 수도 있고 P가 true일 때 Q가 false일 수 있죠. 그 다음에 P가 false일 때 Q가 true일 수 있고 P가 false이면 Q도 false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고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문장들을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not Q가 보이네요. not Q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자, not q는 뭐였냐면 q의 부정이라고 했고 진리값은 반대값이 된다. 그래서 t의 부정은 f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f의 부정은 t가 되고 t의 부정은 f가 되겠죠. f의 부정은 true가 될 거고.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P or not Q 한번 작성해 볼게요. P or not Q.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P하고 not Q의 논리 합이 되죠. 논리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true가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다라고 했어요. 자, P하고 not Q예요. 즉, 이렇게 두 개의 값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true. 맞나요? 그 다음에 둘 다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참, 둘 중에 하나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false,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것은 P and Q네요. P and Q에 대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자, 이때는 P and Q, 이것은 논리 곱을 의미하고 논리 곱의 진리표는 어떻게 작성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가 아니라 둘 다 모두 만족할 때만. 자, 여기에서 논리합은 or의 의미였고 이것은 and의 의미였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다. 자, 그래서 P하고 Q를 들여다봤을 때 둘 다 참인 것만 참으로 작성하면 돼요. 둘 다 참인 것만 참, 둘 다 참이 아니니까 false, 둘 다 참이 아니니까 false,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false. 이렇게. and의 정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쓴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쓴 P or not Q이면 P and Q이다 라고 하는 전체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자, 그래서 P or not Q이면 P and Q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이 문장이면 이 문장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이 되려면 뭐였나요? true이면 true이다. 이건 참인 명제라고 했고 true이면 false이다. 이건 뭐였어요?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니까 허위 명제다라고 했고 가정이 부정이 되면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니까 허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요 복합 명제 진리표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복합 명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하고 Q의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값들을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성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고 결과값을 진리표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를 작성해 줘야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이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연습이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계속 이 얘기를 1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여러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